뭐 6월에 할 수도 있죠. 저는 근데 6월에 금리 인하 정책이 확 실시되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3월달 FOMC에서 QT 관련된 감속 스케줄이 먼저 선행적으로 공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뭐 2분기 중에 QT 감속이 실시되고 그걸 확인하고 6월 내지 7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표의 둔화 속도가 계속적으로 관측이 된다라고 하면 6월도 조금 어렵고 7월로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다르게 뭐 실제로 지표 둔화가 뭐 이번 1분기와 다르게 2분기에 감소 속도가 조금 빨라지기 시작한다면 뭐 6월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5월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재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들어볼 게 많은 날에 출연을 해주셔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네, 감사드리고요. 연구위원 CPI 또 확인하셨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뭐 네. 이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일부 회사에서는 높은 확률로 2%대 후반을 전망을 했었는데 뭐 실제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3.1,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3.9%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CPI의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0년물 금리는 15bp 정도 오르면서, 그리고 15bp 정도 올랐고 2년물 금리는 더 많이 올랐죠. 19bp 정도 오르면서 4.66%까지 올라간 흐름 네. 보였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통화정책 영역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물 금리가 크게 급등했고, 그만큼 CPI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지연되고 기대감들도 감소되는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위원님은 애초에 상반기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CPI 발표로 인해서 3월은 좀 물 건너 갔었는데 5월까지도 지금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선물시장에 반영된 5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기존의 70%였다가 지금 네. CPI 발표 직후에 30%대 중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6월 인하 전망은 70% 이상으로 확장이 됐고요. 뭐 시장에서 고용 서프라이즈 나온 이후에 3월 인하 전망이 후퇴가 됐죠. 그리고 이어서 CPI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5월 전망 역시 후퇴가 되면서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금리 정책보다는 QT 감속이라는 이런 공급 관련 정책들이 먼저 선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는 뭐 시장이 예상하던 3월, 5월보다는 6월 내지 7월 정도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연착륙 경제에 대한 강한 확신, 그리고 조기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일축 발언들을 뭐 종합해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의 인하 전망 시기는 뭐 5월도 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6월을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6월보다도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있죠. 특히나 이번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랑 운송 관련 서비스업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뭐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피크를 찍고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관련된 가격 지표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경직성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상반기에 당연히 물가는 빠지겠지만 빠지는 속도 자체가 클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을 피크로 주거비 관련된 지표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2%대 중반 수준까지 달성하기까지는 적어도 상반기는 조금 지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시장에서 지금 6월도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6월에 할 수도 있죠. 저는 근데 6월에 금리 인하 정책이 확 실시되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3월달 FOMC에서 QT 관련된 감속 스케줄이 먼저 선행적으로 공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로 뭐 2분기 중에 QT 감속이 실시되고 그걸 확인하고 6월 내지 7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표의 둔화 속도가 계속적으로
관측이 된다라고 하면 6월도 조금 어렵고 7월로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다르게 뭐 실제로 지표 둔화가 뭐 이번 1분기와 다르게 2분기에 감소 속도가 조금 빨라지기 시작한다면 뭐 6월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5월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월에 하려면 3월에는 무조건 네. 강조해 주신 게 좀 귀에 확 들어오는데 큐티 감속 스케줄을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6월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 좀 가슴에 새겨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던 그 이전으로 좀 되돌아온 것 같아요. 네. 금리 레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아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CPI 발표 끝나고 나서 4.32%까지 올라. 그쵸? 그 4.32%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이 직전에 1월달 FOMC 보고서 쓰고 나서 미국 국채금리 상단을 만약에 지표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하면 상단을 4.3,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과 반대의 케이스로 간다면 하단을 3.80%로 네. 봤고요. 뭐 그거 봤을 때 지금 상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금리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레벨대에서 4.3 이상으로 뭐 4.4, 4.5까지 금리가 오를까? 근데 중요한 건 뭐 일단 지표에 대한 서프라이즈 부분들은 시장 금리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금리 반응 속도를 보면 중장기보다는 단기물 반응 속도가 훨씬 더 컸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왜 장기물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설 구정 직전에 NYCB 사태가 있었어요. 뉴욕 이제 지역 은행들의 그 CRE 관련된 리스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왔고, 뭐 당연히 이제 작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SBB 사태처럼 이게 일파만파 조금 확장될 가능성들은 없지만 결국에 모든 지표들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CR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CR에 관련된 리스크 지표들은 더욱더 리스크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프라이싱하는 채권, 장기 채권 금리 입장에서는 뭐 4.3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에는 이 또한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거고, 뭐 실제로 뭐 지금 미국 주요 IB들의 전망치도 봤을 때 4.3 이상에서는 뭐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연초에 이제 1월 달에 FOMC 직후에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이 동시에 공표가 됐었어요. 뭐 작년 8월이랑은 다르게 발행 물량도 줄었고, 물론 기한은 2월부터 4월까지겠지만 어쨌거나 1분기에서 2분기 초반까지 미국 국채의 공급 물량도 줄어들어 있고, 여기다가 만기별로 봤을 때 10년물, 벤치마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10년물의 발행 물량 자체도 월별로 감속되는 구조라고 공표가 됐었어요. 그만큼 공급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지금 레벨대에서 더 올라가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QT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 FOMC에서 3월 FOMC에서 이제 QT 관련 논의를 조금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공표가 됐었어요.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는 저도 예상을 하겠지만 대부분 참가자들이 적어도 2분기에는 QT 감속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발행 물량은 줄어든 와중에 연준의 QT도 감속이 된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보다는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표 서프라이즈 때문에 통화정책적 기대감들이 이제 실망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튀어 올랐지만 지금 레벨대에서 더 금리가 튀어 올라가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금리를 누르는 재료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튄 거라면 채권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기회, 시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레벨대에서는 제가 상단을 4.3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4.32까지 왔으니까 매수하기에는 적정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금리가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이익을 얻으려면 금리가 빠져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보고서에서도 작성을 드렸지만 당분간은 레인지 장세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단을 4.3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단은 3.8%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금리가 빠지더라도 4.3에서 50pp 정도까지밖에 이제 이익의 실현 기회가 없다는 거죠. 뭐 왜냐하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뭐 지표 서프라이즈가 다 해소가 된 후에 조금씩 흘러내리더라도 하단은 아직까지는 막혀 있다는 거고, 이게 그럼 언제 해소가 되냐? 저는 그 시기를 상반기 말 정도는 돼야지 그 하단이 뚫려지는 그런 시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무조건 지표의 이제 둔화가 공식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그 레벨대로 둔화되는 속도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계속해서 최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CPI에 대해서도 뭐 라스트 마일이라든지 울퉁불퉁할 거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만한 상황은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기존에 저희 채권 뭐 네. 일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뭐 소위 말하면 이제 흐린 눈을 했죠. 뭐 물가는 빠질 거고, 근데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다음번에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그 TV 방송에 출연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준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용도 너무 좋고 미국 경제 너무 좋을 거고 연착륙 자신 있고 물가는 굉장히 스티키하게 느린 속도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완전한 뭐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쇼크냐, 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파월 의장의 입에서 수차례 동안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어떤 그래도 시장은 변동성을 보인 건데요. 급격한 좀 모습을 보인 건데 요거는 단시간에 그래도 정리가 될 거다라는 입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드린 네, 것처럼 뭐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많이 튀었어요. 근데 다만 이상으로 더 튀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단도 막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 수준의 박스권 레인지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들은 크다라고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김병실 연구위원의 보고서 보겠습니다. 채권 브리프인데요. 제목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시장 얘기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맞습니다. 뜻이죠? 네. 사실 이제 계속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뭐 3월 인하 전망했다가 이제 5월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저는 사실상 뭐 3월 인하든 5월 인하든 이 인하의 시기, 첫 인하의 시기 자체의 그 시점은 크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번 해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잖아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연준이 정책금리를 얼마만큼 내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뭐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연준이 평균적으로 내렸던 금리 수준은 대략 네. 한 450bp에서 500bp 정도 돼요. 뭐 5% 가까운 금리를 연준이 평균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번 사이클에도 연준이 그만큼 과거처럼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고 관심도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사이클은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뭐 최소한 450bp에서 500bp 정도 금리 인하가 나왔던 당시의 경기 움직임을 보면 뭐 예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세 가지에서의 징후가 나와야 된다고. 첫 번째로 비농업 고용자 수가 마이너스 50만 명, 마이너스 70만 명대까지 급격하게 빠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위험자산, 주가 같은 위험자산의 가격 지수의 폭락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들의 상업과 산업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이거랑 또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가 50선을 큰 폭으로 하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네 가지 중에 조건 어느 정도 하나만 달성을 네. 했어요. 뭐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은행들의 상업대출과 산업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죠. 근데 지금,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연말에 이 나머지 세 가지 지표가 다 과거 사이클처럼 바뀌냐, 그러긴 어렵다라는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수준이 과거처럼 뭐 5%, 500bp 정도 인하가 나오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추정하고 있는 테일러 룰에 근거하면
올해 연말 연준의 정책금리가 3.6 그리고 내년 연말 연준의 정책금리가 3.1% 정도로 잡혀 있어요. 뭐 결국에 지금 레벨대에서 뭐 200에서 250bp 정도 금리가 올해랑 내년 정도에 빠지는 거겠죠. 뭐 이런 거 고려를 한다면 뭐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수준이 높은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5월달이나 3월달이나 이거보다는 정말 지금 이론적으로 추정한 대로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가 3%로 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확신이 이제 실제로 연준에 충족되는 시기는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런 징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가 3%로 수렴하는데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연준은 밸런스를 맞출 거고 시장은 거기에 베팅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빠지는 그런 변곡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선 말씀 중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사태도 네. 좀 이 전반적인 상황에 조금의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말씀해 주는데 요거는 사실 개별 기업의 문제에 국한된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이게 퍼지지 않고 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네, 맞아요. NICB 같은 경우는 CRE 대출 비중이 50%를 넘는 굉장히 특수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 다른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CRE 상업용 대출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가 채 안 되는데 굉장히 한 비즈니스 사업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CRE 관련된 리스크들이 노출되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을 받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전 지역은행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다만 이제 CRE 관련된 단어들이 작년 상반기에 반짝했다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결국에는 지금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의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패밀리 오피스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들의 가격 지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결국에는 투자 비중의 그런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금융기관들의 자산의 가치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미국 은행들의 상업과 산업대출 증가율의 마이너스 둔화폭은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관련된 뭐 가계라든지 기업들의 대출 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채권시장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계속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일단 상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하반기 때 조금 더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의 주요 트리거 중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물가가 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확 내려오지 않고 이게 어떤 스탠다드가 되는 걸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는 걸 유지되는 걸 보고 싶다라는 건데 지금 오늘 나온 CPI로 인해서 그러면 더 빨리 내릴 이유가 없어졌고요. 그렇죠. 네, 고용도 마찬가지인 거죠. 견고한 상태고요. 네. 그러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상업용 부동산이 좀 될 수 있다. 뭐 라는 이게 말씀이시네요.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상반기 때 한번 봤잖아요. 상반기 때 당시에는 은행의 파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일종의 마이크로 QE와 대출 프로그램을 열면서 유동성 지원에 집중을 했었고 실질적인 금리 통화 정책을 건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 하나만의 이슈로 연준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누적되는 상황에서 다른 지표들의 둔화가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적정한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기는 상업용 부동산 하나 가지고만 봤을 때는 금리는 빨리 내린 게 좋겠죠. 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5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지표들을 종합해서 보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5월보다는 6, 7월 정도가 조금 적정한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5월 인하 유무도 중요하지 않고 그게 언제 하는지 뭐 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올해 내릴 네. 거니까요. 네. 최종
정책 금리 레벨. 네,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또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QT 감속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다음에 이 언급을 한다면, 계획을 얘기를 한다면, 요거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뭐 저희가 2019년도 케이스를 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19년도에 QT 감속이 나왔던 당시의 스케줄을 보면 2018년도 12월 FOMC에서 QT 감속과 관련된 첫 얘기가 나왔었고 19년도 1월 달에 이제 논의가 진전이 됐어요. 그리고 19년도 3월 달 FOMC에서 QT 감속 스케줄이 공표가 됐고 그 스케줄에서는 2019년도 9월 달까지 QT를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공표가 됐었는데 실제로 QT 종료는 8월 달에 다 했었어요. 한 달 조금 일찍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도 보는 건 이거죠. 작년 12월 FOMC에서 의사로서 QT 관련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고 이번 1월 달 FOMC에서는 이제 실망스럽게도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3월 달 논의를 진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저는 3월 달 논의 진전과 맞춰서 QT 감속에 대한 공식 스케줄이 나오면 정말 땡큐인 거고 나오지 않더라도 5월 달 FOMC에서 QT 감속 스케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나온다면 5월달이 2분기니까 이제 당장 6월달 시간부터 이제 FOMC부터 QT 감속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빠르면 3분기 말에서 늦어도 4분기 중반 정도에는 그러니까 QT가 종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라면 이제 5월달부터 시행이 될 거고 금리 인하 정책은 만약에 6월이든 7월이든 뭐 이제 후행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채권 시장에 굉장한 우호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스케줄로 본다면 네. 지금 채권 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금 채권을 사시면 네.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인지 장세는 적어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계속 정체되어 있겠죠. 내가 투자를 한 상품의 가격이 계속 정체가 돼 있으면 힘들잖아요. 기회비용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3월 달 FOMC에서 추가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이제 추가 논의가 진행이 되면 그 톤에 맞춰서 채권 투자 시기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조금 더 뭐 편하지 않을까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 좀 확인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계획을 그때까지 좀 생각을 시나리오별로 해보다가 3월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국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국내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제 작년에 거의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다음날 국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상관성이 굉장히 높았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국내도 지금 1월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지금 미국의 CRE보다 더 심각한 건 국내 부동산 PF 문제예요. 연초에 태형건설 사태 터지면서 채권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확산되면서 하느니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1월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은 부동산 PF 사태에 대해서 통화정책으로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정점을 찍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시장에서는 연준도 연준이지만 한은도 금리 인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겠거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준보다 한은이 먼저 정책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펀더멘털 구조든 아니면 지금 뭐 이론적인 환율의 관계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6, 7월 정도면 한은 같은 경우 금리 인하 시기는 7월에서 8월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2%대 봤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2%대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속도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물가의 상방 압력이 훨씬 더 높아요. 하반기보다는 지금 기재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건 다시 한 번 더 물가가 3%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한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물가에 대한 압박이 편안한 하반기 때 한은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얘기인데 앞서서 채팅창에서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인정하는 게 이 물가 얘기할 때는 체감 물가는요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올라간 체감 물가는 상당히 좀 내려오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PF 얘기 하셨으니까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4월 매기설이 제게 좀 있었습니다. 17개 연쇄부도 물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정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 실제로 어떤 얘기고 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PF의 만기는 단기 3개월마다 이제 상환을 하는 식으로 롤오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한번 터졌고 그럼 3개월 뒤면 4월 달이잖아요. 그럼 PF 만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4월 달에 뭐 제2의 제3의 태형건설 이슈가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감 많은 거죠. 배경은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연초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70장짜리 보고서를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뭐 그 안에 뭐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PF 관련된 유동성 공급을 85조 정도 한다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네. 거기다가 정부에서 85조의 유동성이 풀리는 거고 한은은 그럼 무엇을 하냐? 한은은 금리 정책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에 그거 말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중앙회에 대해서 대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여는 식으로 정책을 조금 설정을 하겠다라고 1월달 금통위에서 함께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와 한은이 각자의 영역에서 PF의 유동성 상환에 무리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별개의 이슈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이제 뭐 태형건설 관련된 뭐 지분 구조도 네네네. 좀 특이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들로 그 노출이 됐었지만 다른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프로그램상 구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4월에 위기설 당연히 뭐 대두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건설사의 파산이라든지 뭐 대형 건설사 위주로 대형 건설사의 파산 같은 이슈가 나오기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자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주식 시장에는 더 많이 네. 들어왔고 채권 시장도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매력도가 있을까요? 아, 매력도는 있죠. 네. 뭐 이제 다른 타 등급 국가, 유사 등급 국가들 대비해서는 한국 국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펀더멘털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채권 시장의 건전성이라든지 규모들을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슈는 제가 예전에 뭐 말씀드렸을 네네. 거예요. WGBI 이슈가 네네. 올해 두 번의 심사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2번 떨어졌죠. 3월 달까. 선제시장 맞아요. 채권.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MSCI처럼 네. 이제 그게 채권 시장 지수가 있는데 그게 편입이 되면 대략 5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유 잔고 대비해서 30% 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한국 채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긴 한데 이게 몇 월이죠? 3월 말, 9월 말에 심사가 3월 있습니다. 말, 9월 말 네, 두 번. 맞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심사가 2번 있었는데 둘 다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있는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3월에 또 떨어질 거예요. 그 이유 중 너무 네. 단호하게. 그 이유 중 하나는 작년에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네. 번째는 국제 통합 계좌가 설치가 안 됐었고 두 번째로는 외환시장 개방 관련해서 정책들이 시행이 안 됐었고 그럼 이게 언제 시행이 될 거냐? 제가 아까 기재부에서 연초에 발표한 70장짜리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국제 통합 계좌는 6월 말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환시장 구조 관련 실제 시행일이 7월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3월 달에 심사가 있는데 작년에 떨어졌던 재료들이 충족되는 시기가 올해 6월 달이랑 7월 달인 거죠. 그러면 3월 달에는 이게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탈락이 될 거고요. 그럼 남은 9월 달에는 아마 지금 기재부의 의도대로 이게 순차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실제 편입될 가능성들이 조금 높아지겠죠. 9월이 좀 상대적으로 네, 가능성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고 사전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건데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3월 달에 또 떨어지면 3회 연속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사전적으로 국내 WGBI 편입에 기대해서 사전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 자금들이 꽤 많아요. 패시브 자금들이. 이게 조금 이탈의 원인으로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고 있고 아니면 그동안 조금 빠른 속도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유입 그 속도 자체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움은 있어요. 근데 조금 길게 보면 어쨌거나 올해 편입이 되긴 할 거니까 뭐 외국인들의 뭐 전체적인 자금의 양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채권시장으로서의 유입 트리거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은 굉장히 네. 네. 단호하게 떨어질 거고. 기재부에서 싫어할 것 같네요. 네. 9월은 네, 그러면 편입될 뭐 거의 가능성이 된다. 높아요. 네. 아, 네. 기재부가 말한 대로 6월 된다면. 달이랑 7월 달에 다 시행이 되면 이제 9월 달에 편입이 되겠죠. 그럼 3월에 안 될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네. 거의 뭐 확정적으로 높은 상황이면 그 실망감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낮은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이제 자금이. 자금이 네네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는 이제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속도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9월을 보고 네. 기대감으로 들어올 가능성 이런 그렇죠, 거는 있는 좀, 거죠. 이게 네. 뭐 상반기가 지나면 이제 9월 달에는 확실시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금들이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냥 WGBI 입장에서는요. 그럼 그 WGBI가 9월 편입이 성공을 한다면 네. 그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까? 굉장한 호재예요. 여기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50조 자금들이 분산을 해서 이제 그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외국인들의 지금 투자 잔고가 230조 정도 되는데 그게 280조 정도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재료고 두 번째는 WGBI의 그 인덱스의 듀레이션이 9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원화채권 보유 듀레이션이 5년에서 6년 정도예요. 그러면 듀레이션을 더 늘려서 들어올 그러네요. 거고 그러면 국내 장기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요거 미리미리 좀 선반영으로 네. 움직이는 것들도 저희가 뭐 한 봄, 여름쯤에 네.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제가 3월에 떨어지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좀 단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셔서 오히려 시원합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고요. 자, 채권 시장 또 금리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얘기 좀 여러 얘기해 주셨어요. 종합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금리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 국내 채권 시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거고요. 네. 그만큼 이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들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레벨대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뭐 상단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하단이 쉽게 열리진 못할 거고요.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큰 폭의 박스권 레인지장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클 거고 3월달 FOMC에서 QT 진전이 나온 다음에 새로운 변곡점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